2심 선고 결과 무죄 나왔습니다. 자, 사실 1심 재판부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해서 사실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위기감을 느껴왔을 텐데 2심에서는 전부 다 무죄예요. 일단 법원 판단 총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한용 기자님. 글쎄요, 내용 뭐 대략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하나하나 아주 자세히 따져서 다 무죄다. 네. 판결문을 재판장이 읽는 데만 1시간 이상 걸렸고요. 그 검사한테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하나 전부 다 탄핵하는, 그러니까 그 배척하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전부 무죄 이렇게 선고를 했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지, 이게 정상인데. 네. 그러니까 지난번 1심 선고 때 너무 놀랬거든요. 그러셨군요. 아니, 제가 정치부 기자하면서 정치인들 선거법 위반 기소되는 거 많이 봤고, 특히 뭐 허위 사실 공표 이런 걸로 재판받는 경우 많이 봤는데, 이재명 대표 이걸 갖고 징역형을 내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이제 끝난 다음에 막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당황을 하면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나 좀 방심한 것 같다. 이게 너무 1심 선고 나오기 전에 이건 당연히 무죄다. 너무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람에 재판부 심기를 좀 거슬린 것 같다고 그래요. 네. 이게 사실 판사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거든요. 피고인하고 담당 변호사들 입에서 자꾸 뭐 이건 당연히 무죄다. 이제 이렇게 소문이 언론을 통해서 나가고 하면 당신들이 판사야? 뭐 이렇게 좀 꼬이는 측면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래서 1심 끝난 다음에 저도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뭐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2심 대비를 법률적으로,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대비책 이전에 법률적으로 굉장히 튼튼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심 때는 뭐 대략 뭐 민주당 그 율사 출신 의원들한테 좀 의존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철저하게 이 팩트 중심으로 다 반박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결실이 나온 배경 중에는 그런 아주 철저한, 역시 그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네, 당연한, 사실 무죄는 당연한 결과였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심이 비정상인 거고 이게 정상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장군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아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이 항소심 들어가기 전에 그 대표 비서실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이렇게 전화를 해서 방송 초짜가 아는 척을 좀 하려면 사전에 정보를 좀 달라. 1심하고 동일하게 나올 걸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메시지까지 저한테 보내주는데 따박따박 1심과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메시지를 물론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또 다른 경우의 메시지도 준비했겠지만 네. 그걸 보내주는데 사실은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이런가? 제가 결과를 보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군지 알 거니까. 예. 근데 사실 세부적으로 보면 그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 기억이 잘 안 난다. 네. 사진이 좀 이상한데 너무 압박을 해서 나는 협박으로 느꼈어. 이 세 마디입니다. 네. 이 세 마디를 가지고 오늘 방금 전에 오늘 오후에 항소심 할 동안에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산불 이야기도 하시던데 그 와중에 국민들의 이 관심들을 이쪽으로 그 세 마디 때문에 네.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다들 기억하기 때문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면서 얼마나 제대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애초에 검찰의 기소가 문제였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게 여러 당 대변인들이 논평을 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 네. 민주당이 아니고 조국혁신당의 김보엽 대변인이 뭐라고 냈나요? 낸 게 있는데요. 정적 죽이기에 눈이 뒤집힌 검찰에 대한 파면 선고다. 이번 그 선거법 재판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 가지고 정치인들을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다. 그럼 나만 할 수 있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네. 검찰 기소 자체가 이제 부당한 건데,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 편의주의 또 기소 독점주의, 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그동안
야당 탄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뒤늦게 아무튼 오늘 가장 많이 나돌고 있는 지금 단어가 사필 규정 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필 규정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하나 더 좀 추가하자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거 끝나고 곧바로 안동으로 갔어요. 네. 산불 때문에 굉장히 잘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참 운이 참 좋은 정치인이구나. 어떤 면에서요? 뭐 노력도 하지만 이 재판 결과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뭐 용장 위에 지장, 지장 위에 덕장, 덕장 위에 복장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는데 복장 위에 한 수 더 높은 게 운장이라고 네. 운이 좋은 장수다 이제. 하여튼 그 사람이 아무튼 뭔가 이렇게 잘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하는 바람에 뭐 상황 자체가 완전히 뒤집혀졌고 네. 또 사실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 이렇게 뒤집혔기 때문에 더 좀 극적인 효과가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1심에서 무죄 나왔으면 이렇게까지 극적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우주의 기운이 네. 모아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장풍을 쏘아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사실 운장 위에 인장입니다. 참을 인자. 저는 이재명 대표는 버텨내는 힘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사실은 견뎌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운도 견디는 사람들한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끝나고 나서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 가장 진솔한 모습들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축하드립니다, 사실.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두 분 다 이제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에 대해서 축하한다 메시지를 주셨어요. 자, 일단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심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1심에서도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다만 1심에서 유죄라고 봤던 거는 뭐 인터뷰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얘기를 했다. 유죄. 그다음에 이제 백현동 관련해서 협박을 받았다. 유죄.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유죄를 판단을 했는데 2심 재판부는 똑같이 첫 번째 김문기 처장 몰랐다 발언에 대해서 무죄. 그리고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 다 무죄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좀 자세히 보면은 어떤 면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전부 법적인 논리를 너무 잘 알아야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데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거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기억은 법적으로 처벌할 대상이 아니다. 그건 1심하고 2심은 같은 거고요. 네. 항소심하고. 그다음에 골프를 안 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 핵심이고 네. 그다음에 그 골프를 쳤다는 증거로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 사진이 조작되었다라는 그러니까 말도 그렇지 않았고 근거도 틀렸다라는 게 사실은 두 번째를 엎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었고 네. 세 번째가 그 협박 그 부분을 정치적인 의견 표명으로 인정을 해줬던 거지 않습니까? 허위 사실이 아니다. 말을 붙이니까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거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억이 안 난다. 사진이 이상하다. 나는 좀 협박을 받은 느낌이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이건 뭐 자세하게 뜯어보고 훑어볼 필요도 없을 정도의 질 낮은 네. 법적인 공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예. 네. 이제 간단하게 덧붙이면 검찰은 그 골프 안 쳤다고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오늘 항소심 재판부에서 아니 그건 검찰이 사후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지.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말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이런 대목으로 얘기를 하긴 했죠. 예. 그래서 사후에 그렇게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해석을 검찰에서 하고 그거는 맞지 않다 해서 무죄를 내렸더라고요. 네. 명쾌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2심에서 이제 무죄를 받아서 대선 가도가 이제 탄탄대로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송한용 선임 기자께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재판이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위중교사 재판도 있고 뭐 대장동 재판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영향을 안 미칠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일단 대선을 언제 할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네. 참 답답하죠. 지금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해줘야 조기 대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듯이 진작 3월 초에 파면이 돼서 조기 대선을 5월에
한다면 지금 정세경화 기자 말씀하신 대로 탄탄대로가 일단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언제 선고할지 날짜가 안 잡혔기 때문에 뭐 참 얘기하기가 좀 난처한 대목이 좀 있습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그 민주당 의원들도 좀 이렇게 너무 그 기뻐하는 표정을 짓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일제히 문자가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지지자들은 막 박수치고 뭐 우는 분도 계시고 환호성을 지르고 하는데 법원 앞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민주당 의원들은 굉장히 좀 무거운 얼굴로 뭐 산불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제 정치에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이제 그 오만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데 이걸 갖고 막 또 너무 기뻐하면 저 사람들 뭐야? 이제 이렇게 오버하는 모습으로 비칠까봐 굉장히 좀 조심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반대쪽을 좀 쭉 봤어요. 반대쪽이요? 국민의힘 반응.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 근데 이제 이건 실명은 아니고요. 네. 재선 익명 의원인데 이분이 이게 딱 핵심적인 말을 했더라고요. 앞날이 캄캄하다. 캄캄할 겁니다. 네. 이게 대략 유죄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안철수 의원은 2심 유죄면 대선 나오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또 김기현 이분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고 홍준표 이런 분들 또 뭐 나경원 의원은 하루 전날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내일은 이재명 사망 선고일 될 것이다. 네, 맞아요. 논란이 됐죠. 아니 정치적 사망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 사망 선고일 될 것이다. 아니 이게 무슨 어떻게 말을 이렇게까지 험악하게 하나?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피선거권 박탈이 예상된다. 승복해라. 이것도 이제 대선 나오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했다가 오늘 아까 텔레비전 보니까 얼굴들이 다 색깔이 좀 까매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앞날이 깜깜한 네,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참 불행한 게 이분들이 다 자 보세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다 법조인 출신들이에요. 판사 검사. 네. 김기현 판사 출신, 홍준표 검사 출신, 또 법률위원장 주진우 이거는 국민의 법상식이 완전히 뭐 어긋나는 거다. 한동훈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거다. 아니 대한민국의 그 법조 엘리트들이 자기들한테 정치적으로 불리한 판결이 나온 걸 갖고 이렇게까지 막 법원을 융단폭격을 하는 걸 보고 야, 이 사람들은 진짜 보수가 아니다. 보수의 가장 최고의 보루는 법원이거든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는 건데 급하니까 막 지금 사법 좌파 카르텔 이런 말도 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걸 보고 야, 이 사람들 큰일 났구나 이거. 진짜 본인들 표현대로 앞날이 캄캄한가 보다. 진짜 이런 걸 참 느꼈고요. 그래서 이걸 뒤집으면 이재명 대표한테는 지금 분위기가 참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이 순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항소심에서 이 대표님이 면접을 받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네. 탄핵이 인용이 되면 네. 이게 저쪽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 오늘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유죄가 나왔다. 예. 라고 한들 저는 이재명 대표의 독보적인 지위가 흔들렸을 건가. 왜냐하면은 네. 모든 그렇습니다.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그 후보를 선택할 때 그 뭐 이게 흔한 이야기지만 세 가지 정도의 큰 에너지들이 작동을 합니다. 제일 처음은 분노. 네. 저놈들 어떻게 때려잡지? 심판의 도구들이 필요할 때 가장 지지가 강력하게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지가 조직되는 가장 큰 에너지는 분노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연민과 동정입니다. 누가 제일 두드려 맞았지? 누가 제일 다구리를 많이 당했지? 이 사람, 저쪽 세력에 의해서. 네. 그런 면을 보면은, 그러니까 집권 세력에 의해서, 다구리를 당한 걸로 생각하면, 다구리라는 표현, 예. 몰매를 맞았다. 몰매를 맞은 걸로 따지면,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는 전 세계 탑입니다. 정치적으로 몰매를 네. 맞고,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몰매를 맞고, 신체적으로 위협까지 당하는 걸 가족들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심하게 당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연민과 동정은 사실 그 지지를 유지시키는 가장 큰 에너지거든요. 네. 이게. 근데 마지막은 결국 뭐냐면 가능성입니다. 예, 가능성을 가지고 이 사람 그래서 이길 수 있냐. 아무리 분노에 쓰임이 있고 심판의 쓰임이 있고 불쌍해도 이기지 못하면 못 쓰거든요. 네. 이길 수 있거든요, 지금요. 60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시기가 약간의 조정은 될지 모르지만 탄핵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조기 대선을 간다. 그럼 60일이다. 네. 60일 이내에 이 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이라는 그 이름 말고 다른 분이 대체가 될 수 있을 거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사법 리스크도 그 지위를 흔들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뭐 사실 단언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추가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걸 날개를 달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건 아니고 네. 네, 그동안은 이제 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었는데 아, 족쇄가 풀렸다 그건가요? 예, 그 정도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꽤 가까운 분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 아주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 하면 이게 2심에서 뭐 벌금형이라도 당선 무효형, 피선거권 박탈되는 형이 나오면 이 대법원에서 그냥 3개월 내에 상고심 하게 돼 있으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 조기 대선 전에 그냥 미친 척하고 네. 대법원에서 그냥 확정 뭐 심리할 것도 없이 그냥 뭐 한 2달 만에 그 피선거권 박탈 네. 확정만 해주면 그러면 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민주당은 후보 등록 이후면은 아예 그냥 대선 내 후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랬다가 제가 이제 그분한테 약간 좀 말을 들었는데 네. 아니 비상계엄 안 한다고 했는데 했잖냐. 지금 이게 무슨 일을 할지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거다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회적 파장으로 보면 계엄만 하겠습니까만은 계엄은 그래도 어쨌든 국민들과 국회에서 견제를 해서 해제를 시킬 수 그렇습니다. 있는 방어책이 있지만은 예. 지금 말씀하셨던 그건 그 견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는 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주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절대 못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물론이죠. 예. 저도 사실은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반박을 했어요. 아, 그래도 우리 대법관들의 기본 상식을 믿어라 그랬는데, 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초조했었죠. 그런데 오늘로서 이제 그걸 완전히 벗은 겁니다. 네. 그 족쇄는 없어진 거죠. 지금 뭐 이게 대법원이 물론 검찰이 상고하겠죠. 뭐 상고해도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이건 뭐 법리 적용이 잘못됐으니까 이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러면은 조기 대선 치르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일단 족쇄는 풀렸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근데 일단 뭐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래도 대법원 판결에 좀 약간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희망사항이죠.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무죄가 나온 뒤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감스럽다 의견을 표명하면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재판해서 정의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또 이제 3심으로 갈 거기 때문에 대법원이 만약에 유죄가 안 나오고 무죄가 나왔지만 이 무죄를 조금 확정 지어주기 위해서 빨리 대선 전에 확정 지어주기 위해서 빨리 판결을 내릴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그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법조 출입 기자를 과거에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아는 상식인데 네. 대법원에서 그대로 그러니까 1심, 2심에서 무죄 난 걸 대법원에서 아니야 이거 유죄야 이렇게 판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적용이 잘못되거나 법리를 좀 오해했다, 뭐 이런 것 또는 증거 채택을 잘못했다 이런 경우에 파기환송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심이 좀 잘못 판단했으니 재판을 다시 해라 네. 이렇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 대선을 대략 한 60일 이내에 한다면은 그 안에 뭐 파기환송심까지 해서 또 그게 다시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불가능하군요. 불가능한 겁니다. 네. 물리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단계에 들어서다 이렇게 보셔도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대선 끝나기 전에 안 나온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아마도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판들이 이제 걸려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재판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할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이 불소추 특권을 어디까지 범위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이제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헌법 제84조를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해제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소추라는 게 기소냐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된 거냐 이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쭉 있었어요. 이거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저는 뭐 어쨌든 재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게 취지가 어찌됐든 간에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그 국정 운영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진행되었던 부분들을 잠깐 면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취지는 대통령의 집권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는 저는 최대한 확대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지난번에 그 이야기했던 거 뭡니까 이게 승복하냐 안 하냐 이런 네. 문제처럼 아무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이 문제가 대한민국이 진행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큰 결정 사항이 되어서 흔들 수 있다. 대통령이 된다는 건 국민들이 선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이상의 저는 헌정 질서에 위대한 원칙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럼 그분에게 주어지는 그게 누구든 간에 그분에게 네. 주어지는 사법적인 조치들은 임기 동안에 다 유예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다수설, 소수설이 있어요. 근데 다수설은 지금 장관님 얘기하신 대로 그게 다수설입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MBC 100분 토론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소추 할 때 소는 예. 기소를 의미하고 네. 추는 소송 수행을 의미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재임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기소도 안 되지만 소송도 진행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당사자가 하는 바람에 좀 분위기가 이상하게 됐지. 이게 다수설 맞습니다. 이건 우리 법조 기자들이 취재해서 다 기사로 이제 썼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는 다수설 소수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네. 대법원도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데 네.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국민 주권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가장 중요한 그 민주적 절차를 대법원에서 방해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고요. 이거는 사실 이른바 보수신문 논객들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네. 이게 재판 진행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다만 이제 퇴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예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네. 두 분 다 유예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뭐, 이번 이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를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의 발언을 어디까지 우리가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 상황에서 정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정치의 사법화도 굉장히 큰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 대선 주자들의 발언 하나하나를 이렇게 선거법으로 다 판단을 하다 보면은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사실은, 대선에서 승리를 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따지면은 허위 사실 공표를 많이 했는데 왜 잣대가 다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비판들이 나왔어요. 자, 이런 발언들 선거법으로 판단하는 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잘못된 거죠. 뭐 정치는 정치 영역에서 풀어야 되는데 자꾸 법원으로 들고 가죠. 자꾸 고소고발하고 심지어 뭐 정당 안에 뭐 일도 법원으로 가지고 가서 가처분 신청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네. 정치 실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과거에 이 대선 치르고 나면 다 고소고발 다 취하했어요. 네, 맞습니다. 뭐 또 이 대선에서 이기면 대통령이 되죠. 대선에서 진 사람은 대충 봐줬습니다. 네. 뭐 이렇게 뭐 입건할 수 있는데도 봐줬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이회창 총재 입건 안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아예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그래갖고 막 야단을 쳐서 못하게 했습니다. 네. 그게 맞는 거예요. 대략 다 유지가 됐는데 이번 정권이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이게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검찰이 그냥 대통령의 통치 기구로 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식으로 대선에서 졌다고 이 사람을 막 압수수색을 수백 번을 하고 뭐 재판을 지금 몇 개 받고 있죠? 4개인가 5개. 다섯 개 받고 있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게 근데 이제 반대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집권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면 또 이렇게 뭐 털 수 있냐? 그거 못 털어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집권 세력의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 이른바 법조 기득권 세력 카르텔의 일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대충 다 그 법조인들이 이제 그쪽 편인 거고, 이재명 대표는 이 좀 끼워줄 수 없는 진짜 그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 그러니까 사법시험만으로 주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사법시험 합격해서 판사도 하시고 그랬지만 우리나라 그 법조 엘리트 주류들이 인정 안 했거든요. 그 부산 쌍고 나와가지고 대학도 못 가고. 그 어떤 검사가 대화할 때 저 대통령님 몇 학번이시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검사스럽다 이런 말도 나오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 뭐 이제 경남고 명문고등학교를 나오셨지만 부산서 시골에서 변호사 하든 뭐 이런 의식이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거기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더 비주류예요? 더 비주류인 거죠. 아니 중고등학교 다 이렇게 검정고시로 했죠. 뭐 대학은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만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거고요. 또 국회의원을 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기득권 세력이 아주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음 놓고 검찰이 쳐들어가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제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고 있고 이런 겁니다. 지금 한 5개 재판 내용 중에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돈 먹은 게 있습니까? 혐의가? 하나도 없어요. 네. 개인적으로 착복한 비리 뭐 이런 건 없죠. 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법률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뭐 이른바 제3자 뇌물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법률 기술자들이 이재명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매장하려고 이제 이게 법률을 가지고 지금 이런저런 해석을 붙여서 기소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 오늘 항소심 재판부 같은 그 의로운 재판부를 만나서 일단 그 족쇄를 하나 벗은 지금 이런 장면을 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퇴임 이후에 이런 장면이 또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가슴이 좀 답답하고 무거운 뭐 이런 현실적인 측면이. 그럼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뒤에 그는 이제 검찰에서 뭐 이렇게 법조계에서 비주류이기 때문에 검찰을 이용해서 칼을 휘두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거기에도 아마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한계가 있을 것이다. 예, 그게 윤석열 대통령은 뭐 윤석열 사단이라는 게 검찰 안에 존재했지만 검찰 안에 뭐 과거에 뭐 김대중 사단이 있었나요? 없었고 뭐 기껏해 호남 출신 검사들 좀 쓴 거고 노무현 사단 이건 아예 뭐 존재할 수 없었고 문재인 검찰 하지만 검찰 안에 문재인 대통령 때 잘 나가던 검사 몇 명이나 돼요? 뭐 거의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도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듣고 수사권을 휘두를 수 있는 검사가 그렇게 많지 않고.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정치의 사법화? 네. 정치의 사법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정치는 그거지 않습니까? 설득하고 타협하고 갈등을 의도적으로 일으키기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근데 그게 그냥 딱 이렇게 판단하고 잣대를 들이대는 사법 쪽으로 다 모든 걸 떠넘기니까 그건 악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쪽이 부재해지다 보니까 사법 쪽으로 넘기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계속해서 정치적인 역량들은 부족해져 버리고 근데 지금 보니까 정치의 사법화보다 사법의 정치화를 보면 정치의 사법화는 그냥 애의 장난이더라고요. 오히려 사법의 정치가 지금 보십시오. 헌재가 왜 빨리 선고를 안 하지? 이게 법리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헌재가 대체 무슨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거지? 대법원이 마지막 최종 판결을 언제 낼 거냐의 문제도 그래서 이 문제는 3개월 내에 돼야 되니까 정확하게 절차를 밟으면 법적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도 정무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다. 대선에 어떻게 개입하지? 이 사람들이 개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저는 지금 가장 큰 윤석열 정부가 해악을 끼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존재하는 시스템 전체를 지금 불신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유리하면 사법의 승리 역시
정의에 보르는 사법권 이러다가 그 다음 날 불리한 그게 나오면 다 사법 쪽은 또 다 써야 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기본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들이 가장 좀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사법의 정치화 이 부분을 어떻게 막아낼 거냐에 대한 문제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송 기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칼을 쥐었을 때 가장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무서운 얘기 아닌가요, 이거는?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지키면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제도를 소개합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실천으로 경기도민들에게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기후행동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받은 리워드를 지역화폐로 전환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음식을 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돌아보시면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 권력을 정확하게 딱 가지고 특히나 행정적인 권력들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선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현장에 있어서 다수의 부침들이 있지만 권한이 주어질 때 그걸 가장 잘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하게 말씀드려도 되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좀 시원하게 뭔가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좀 차이가 있을 거다. 그런 기대를 사실 저는 가집니다. 네, 저도 일솜씨가 있는 거는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그 성남시장 때도 보여줬고 경기지사 때도 보여줬고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걱정한 부분은 이른바 정치 보복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치 보복을 하려면 검찰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움직일 수 있는 힘까지는 없을 것이다. 네.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돼도 아마 이 법조 엘리트들이 주류로 편입시켜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걱정이 있는 거죠. 네. 아마도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경쟁자를 숙청하는 방식은 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 같고 장관님께서는 이른바 내란 세력을 제대로 처벌하는 역할은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보복과 정의가 참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지 않습니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의 기준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그 칼이 맞는 사람의 기준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감히 말씀드리면 결국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지지율이 깡패지 않습니까? 이게 잘 해내면 지지율이 그걸 받쳐주면서 주류로 들어 올리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가차없이 현재 주류 세력이든 뭐든 간에 가차없이 결국은 심판을 받도록 만드는 게 그게 사실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에 달린 거죠. 그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그걸 하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이 내란 세력을 용서하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거 용서해주면 이 다음에 내란 몇 번이고 또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로 무관용 원칙으로 아주 철저하게 처벌을 하고 저는 사면복권도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분명히 하는데 그게 우리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민적 의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걸 요구하면 안 되고 그냥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좀 일솜씨를 발휘해달라 이렇게 주문하는 게 맞을 겁니다. 네.